1988년 9월 25일 오후 2시 서울역 대합실에서 72살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서울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88올림픽 개막을 코앞에 둔 시점이라 전국에서 몰려든 인파로 역 안은 발 디딜 틈이 없었죠. 대합실 천장에 매달린 스피커에서는 쉴 새 없이 열차 출발 안내방송이 울려 퍼졌고 짐을 가득 실은 사람들이 개찰구를 향해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그 혼잡한 틈에서 아들 손을 놓쳤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이 할머니 손을 놓았습니다. 45살 장남 박철수 씨는 그날 오후 파출소에 달려가 실종 신고를 했어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경찰관에게 말했죠. 어머니가 화장실 간다고 하시더니 30분이 지나도 안 돌아오신다고요. 치매가 있으셔서 길을 잃으신 것 같다고 제발 찾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어요. 서울역 주변 상가를 뒤졌고 인근 파출소에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는 CCTV 같은 건 없었어요. 영무원들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누군가는 흰 저고리 입은 할머니를 봤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못 봤다고 했습니다. 증언은 제각각이었어요. 박철수 씨는 매일 역 앞을 서성였습니다. 손에는 어머니 사진이 박힌 전단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보여주며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할머니 못 보셨냐고요.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림픽 기간이라 워낙 사람이 많아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3달째 되던 날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담당 형사는 박철수 씨에게 말했죠. 치매 노인 가출 사건은 전국에 수없이 많다고요.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들은 형을 원망했어요. 왜 그날 어머니를 데리고 역에 갔느냐고, 왜 손을 놓쳤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저 자기 탓이라며 고개만 숙였어요. 1989년 봄, 그는 혼자서 어머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영정 사진도 없이 빈 상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람들 기억 속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점점 잊혀져 갔어요. 88올림픽의 환호성에 묻힌 채 그저 수많은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았죠. 하지만 27년이 지난 2015년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 형사가 낡은 서류 뭉치를 뒤지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누군가 그녀 명의 통장에서 거액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실종 신고 2시간 전에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서울역에서 정동진으로 가는 기차표가 한 장만 팔렸다는 승차권 판매 대장도 발견됐습니다. 구매 시각은 오후 12시 40분. 구매자는 중년 남성 1명. 동행인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박철수 씨를 다시 불러들였어요. 그리고 물었죠. 그날 어머니와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왜 어머니 통장을 해지했냐고, 왜 기차표를 샀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처음엔 부인했어요. 그러다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7년 만에 밝혀진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88년 9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박철수 씨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라면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박순자 할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지만 아직 일상생활은 혼자서도 가능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박철수 씨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날따라 기분이 좋아 보였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9월 말치고는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할머니는 라면, 국물을 호로록 마시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어디 나들이라도 가면 좋겠다고요.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다고 했죠. 박철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서울역이나 다녀올까요? 사람 구경이라도 하고요. 할머니는 좋다고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두 사람은 집을 나섰어요. 박철수 씨는 어머니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집에서 서울역까지는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죠. 버스 안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건 11시 반쯤이었어요. 대합실은 그야말로 인산이네였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이렇게 사람이 많은 건 처음이었죠. 짐을 실은 가족들, 배낭을 맨 젊은이들, 양복 차림의 직장인들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천장의 대형 전광판에는 열차 시간표가 깜빡거렸고 스피커에서는 출발 안내 방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박철수 씨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여기 사람 많으니까 제 손 놓치시면 안 돼요. 할머니는 알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합실 구석 벤치에 앉았어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렇게 큰 가방은 어디 가는 걸까? 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왔을까? 혼자 중얼거렸죠. 박철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졌어요. 그때 박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에게 말했죠. 잠깐 화장실 다녀오겠다고요. 금방 올 테니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철수 씨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30분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가만히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만 끝없이 오가고 있었죠.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어요. 하지만 어디가 화장실인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기 시작했죠. 이곳이 어디지? 나는 왜 여기 있지? 혼란스러워졌어요. 그때 한 영무원이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영무원은 할머니를 영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의자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건넸어요. 가족분이랑 같이 오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화장실 간다고. 영무원은 이해했어요. 금방 오실 거라고 여기서 기다리시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영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됐습니다. 박철수 씨가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숨을 헐떡이며 경찰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달라고요. 서울역 대합실에서 잃어버렸다고, 치매가 있으셔서 혼자 계시면 위험하다고 했죠. 경찰관은 즉시 무전을 쳤어요. 서울역 인근 각 파출소 72, 세 여성 실종, 흰색 저고리에 검정 치마 착용, 치매 환자, 발견 즉시 보고 바람. 박철수 씨는 경찰관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손을 놓쳤어요. 제 잘못입니다. 경찰관은 진정하라고 했어요. 곧 찾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 저녁까지 박순자 할머니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색은 이틀 동안 계속됐어요. 서울역 주변 상가, 공원, 지하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인근 병원과 파출소에도 협조 공문이 발송됐죠. 하지만 할머니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어요. 박철수 씨는 매일 역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 사진이 인쇄된 전단지를 들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어요. 혹시 이런 할머니 못 보셨냐고 물었죠. 대부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안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쳤어요. 담당 형사 김영호 경위는 박철수 씨를 파출소로 불렀습니다. 박 씨,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철수 씨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어요.
어머니와 서울역에 구경 갔다고요. 대합실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본인이 화장실 간다고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안 계셔서 놀라서 찾아다녔다고요. 몇 시에 화장실 가셨습니까? 12시쯤이요. 얼마나 걸렸습니까? 한 10분, 15분. 김영호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이에 어머님이 자리를 뜨신 거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호 경위는 메모를 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지만 딱히 의심할 만한 부분은 없었어요. 치매 노인이 혼잡한 역에서 길을 잃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죠.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십니까? 동생들이 둘 있습니다. 남동생 하나, 여동생 하나요. 연락은 하셨습니까? 박철수 씨는 잠시 머뭇거렸어요. 아직 못했습니다. 왜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서요. 김영호 경위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어머님이 실종되셨는데 연락을 안 하셨단 말입니까? 박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동생들이랑은 10년 넘게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는 문제로 사이가 틀어졌거든요. 김영호 경위는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어쨌든 연락은 하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알아야죠. 박철수 씨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동생들이 파출소로 찾아왔어요. 차남 박영수 씨와 장녀 박미숙 씨였습니다. 둘 다 40 초반이었죠. 박영수 씨는 인천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했고 박미숙 씨는 부산에서 미용실을 하고 있었어요. 형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박영수 씨가 따졌어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박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미숙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왜 그날 어머니를 데리고 역에 갔어요? 집에 계시면 안 됐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신데요? 남매는 서로 얼굴을 붉혔어요. 김영호 경위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자, 진정들 하십시오. 지금은 서로 탓할 때가 아닙니다. 어머님을 찾는 게 먼저죠. 박영수 씨가 물었어요. 경찰에선 뭐 찾은 거 없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겁니까? 김영호 경위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기다림은 길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한 달이 지났죠. 그 사이 작은 단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울역 근처 만두 가게 주인이 경찰에 연락을 해온 거예요. 그날 오후 흰 저고리 입은 할머니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몇 시쯤이었습니까? 2시? 2시 반? 어디로 가시던가요? 그게 역 반대편이었어요. 시청 쪽으로 걸어가시더라고요. 김영호 경위는 즉시 시청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목격담은 그것 하나뿐이었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사실상 중단됐어요. 담당 형사들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1988년 당시엔 CCTV가 없었죠. 지문 데이터베이스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들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김영호 경위는 박철수 씨를 불렀어요. 박 씨, 죄송합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단서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수 씨는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김영호 경위는 그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었죠. 치매 노인 실종 사건은 전국에 수없이 많았어요. 대부분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1989년 봄이 왔어요. 박철수 씨는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어머니 생신이었죠. 상 위에는 음식만 놓여 있었어요. 영정 사진도 없이 빈자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절을 올렸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혼자 울었어요. 이웃 김순희 씨가 그 모습을 봤습니다. 박철수 씨네 옆집에 사는 50대 아주머니였죠. 그녀는 박철수 씨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참 안 됐네. 그렇게 효자였는데. 김순희 씨는 박철수 씨가 어머니를 잘 모셨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어머니 식사를 챙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죠. 주말이면 어머니 손을 잡고 시장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순희 씨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1988년 9월 25일 아침, 박철수 씨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걸 봤던 겁니다. 어디 가세요? 김순희 씨가 물었었죠. 박철수 씨는 잠깐 멈칫했어요. 그러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니랑 서울역 구경 좀 다녀오려고요. 큰 가방은 왜요? 어머니가 짐 좀 정리하고 싶다고 하셔서요. 김순희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죠. 하지만 나중에 할머니가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문득 그 가방이 떠올랐습니다. 왜 역에 구경만 가는데 큰 가방을 들고 갔을까? 그 안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하지만 김순희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연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효자였으니까요. 설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했겠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박철수 씨는 계속 혼자 살았어요. 어머니 방은 그대로 뒀습니다. 옷장도 이불도 화장대도 그대로였죠. 가끔 그 방 문을 열고 들어가 한참 동안 앉아 있곤 했어요. 동생들은 형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인천에서, 박미숙 씨는 부산에서 각자 삶을 살았어요. 어머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죠. 형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린 것도 화가 났지만 더 화가 난 건 형이 제대로 찾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1990년이 왔어요. 1995년이 지나갔습니다. 2000년이 됐죠. 세상은 빠르게 변했어요. 올림픽의 열기는 사라졌고 서울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습니다. 지하철이 늘어났고 고층 빌딩이 솟아올랐어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들고 다녔고 인터넷으로 세상과 연결됐죠. 하지만 박순자 할머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 기록은 파출소 창고 한쪽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어요. 담당 형사 김영호 경위는 퇴직했고 새로운 형사들은 그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죠. 박철수 씨는 늙어갔어요. 2014년 그는 71살이 됐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었어요. 여전히 혼자 살았죠. 가끔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결혼은 안 하냐고요. 박철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젠 늙어서 뭐. 그는 매년 어머니 제사를 지냈습니다. 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비밀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죠. 하지만 2015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해 7월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살인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대법원이 이 법을 과거 사건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놓은 거였죠.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공소시효 완성 전에 수사가 진행 중이었거나 피해자 가족이 지속적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만 해당됐어요. 1988년 박순자 할머니 실종 사건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당시 미제로 종결됐지만 동생들이 몇 년간 재수사 요청서를 제출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요. 경찰청은 즉시 해당 사건들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1988년 박순자 할머니 실종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새로 배정된 담당 형사는 이준호 경사였습니다. 39살, 15년 경력의 베테랑 형사였죠. 그는 낡은 파일을 펼쳐들고 기록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수소문을 하지 않았을까? 왜 동생들은 형과 연락을 끊었을까? 왜 박철수 씨는 27년 동안 혼자 제사를 지냈을까?
이준호 경사는 파일을 덮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 뭔가 이상하지 않을까? 27년 동안 박철수 씨는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안도감이었을까요? 2015년 공소시효 폐지라는 법 개정이 이 오래된 사건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젊은 형사 이준호의 눈에 띈 작은 의문점 하나가 이제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날 서울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015년 8월 이준호 경사는 본격적인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동생들을 찾는 것이었어요. 박영수 씨는 여전히 인천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박미숙 씨는 부산 미용실 원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준호 경사는 각각 전화를 걸었습니다. 1988년 어머님 실종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박영수 씨는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어요. 27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용입니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혹시 당시 형님과 어머님 관계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박영수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형은 효자였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어머니를 잘 모셨죠. 그런데 왜 연락을 끊으셨습니까? 어머니를 잃어버렸잖습니까? 그게 용서가 안 됐어요. 이준호 경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혹시 당시 형님 경제 상황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려웠죠. 형은 공장에서 일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어요. 전셋집에서 어머니랑 둘이 살았고요. 어머님 재산은요? 박영수 씨가 잠깐 말을 멈췄어요. 재산이라고 할 건 없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형님이 관리하셨습니까? 네. 어머니 치매가 있으셔서 형이 통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준호 경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그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은행 직원은 난색을 표했어요. 27년 전 기록이요? 그건 전산화되기 전이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돼 있을 겁니다. 열람 가능합니까? 시간이 좀 걸릴 텐데요. 창고에서 찾아봐야 해서요. 이준호 경사는 기다렸어요. 사흘 뒤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을 찾았다고요. 이준호 경사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어요. 직원이 오래된 필름을 리더기에 걸었습니다. 화면에 흐릿한 글씨가 떠올랐죠. 1988년 9월 거래 내역이었어요. 이준호 경사는 화면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9월 25일자에서 멈췄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오전 10시 15분, 출금 80만 원. 출금자란에는 박순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옆에 작은 글씨로 대리인 동행이라는 메모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후 1시 20분, 계좌 해지, 잔액 0원. 이준호 경사는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대리인이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건 서명을 봐야 알 수 있을 텐데요. 잠시만요. 직원이 마이크로필름을 조작했어요. 출금 전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거기엔 두 개의 서명이 있었죠. 하나는 떨리는 글씨로 쓴 박순자, 또 하나는 비교적 또렷한 글씨로 쓴 이름이었어요. 박철수. 이준호 경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계좌 해지 서류도 있습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해지 서류에도 박철수 씨 서명이 있었어요. 그것도 두 군데나. 예금주 란과 대리인 란 모두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계산을 했어요. 오전 10시 15분, 돈 인출. 오후 1시 20분, 계좌 해지. 오후 2시, 실종 신고. 시간이 딱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는 즉시 상관에게 보고했어요. 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이제 박철수 씨를 다시 조사해야 했죠.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옛 철도청 자료 보관소로 향했어요. 지금은 코레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옛날 기록들은 여전히 보관돼 있었죠. 담당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1988년 9월 25일 승차권 판매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그때는 전부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창고에 장부가 남아있을 거예요. 담당자는 먼지투성이 창고로 이준호 경사를 안내했어요. 선반에는 두꺼운 장부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죠. 1980년대, 1990년대, 연도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1988년 9월이요. 여기 있네요. 담당자가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표지가 누렇게 바랬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죠. 9월 25일 일요일. 서울역 발 열차 목록이 빼곡했어요. 경부선, 호남선, 영동선, 수십 개의 열차가 기록돼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어요. 그러다 영동선 무궁화호 열차 기록에서 멈췄습니다. 12시 40분 발, 정동진행, 좌석권 1매, 구매 시각 12시 32분, 구매자, 중년 남성. 비고란에는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노인 동반 없음, 단독 구매. 이준호 경사는 장부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무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1988년 9월에 서울역에서 근무했던 직원 명단을 확보해서 한 명씩 연락을 취했죠. 대부분은 퇴직했거나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남아 있었어요. 최동식 씨, 72살. 1988년 당시 서울역 매표소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경기도 어느 소도시에서 살고 있었죠. 이준호 경사는 직접 찾아갔어요. 1988년 9월 25일, 기억하십니까? 최동식 씨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글쎄요. 27년 전인데, 올림픽 기간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고요. 아, 그때 사람이 정말 많았죠. 표 사러 줄이 길게 늘어섰었어요. 이준호 경사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장부 사진이었어요. 이 기록 보십시오. 정동진행 표를 산 사람이 있는데 비고란에 노인 동반 없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동식 씨는 눈을 가늘게 뜨고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아, 이거 기억하십니까? 최동식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그날 중년 남자가 표를 사러 왔어요. 정동진까지 한 장 달라고 했죠. 혼자였습니까? 네, 혼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혼자 가시냐고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을 얼버무리더라고요. 이준호 경사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어떻게 얼버무렸습니까? 그냥 가족이랑 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어떻게요? 불안해 보였달까요? 눈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싶어서 비고란에 메모를 해뒀습니다. 노인 동반 없다고요. 이준호 경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 인상차게 기억하십니까? 글쎄요. 40 중반쯤, 키는 보통이었고 안경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옷차림은요? 회색 재킷이었나?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최동식 씨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준호 경사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이준호 경사는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상관에게 보고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요. 박철수 씨를 소환해야 한다고 했죠. 2015년 9월 15일 박철수 씨는 경찰서로 출두했습니다. 72살의 노인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어요. 그는 조사실에 앉아 이준호 경사를 마주했습니다. 박철수 씨, 1988년 9월 25일 어머님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철수 씨는 27년 전과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서울역에 구경 갔다가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서류를 꺼냈어요. 그날 오전 10시 15분 어머님 통장에서 80만 원을 인출하셨죠? 박철수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대리인으로 동행하셨습니다. 서명도 남아있어요. 어머니가 필요하시다고 해서. 그리고 오후 1시 20분 통장을 해지하셨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준호 경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같은 날 12시 32분 서울역에서 정동진행 기차표를 구매하셨죠?
한 장만요. 아, 아닙니다. 영무원이 기억합니다. 중년 남성이 혼자 와서 표를 샀다고요. 불안한 표정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손을 떨었어요. 저는 왜 어머님 표를 사지 않으셨습니까? 혼자 가실 거였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준호 경사는 책상을 탁 쳤어요. 박철수 씨, 어머님께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박철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조사실엔 시계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박철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기차에 태워드렸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디로요? 정동진으로요. 왜요? 어머니가 거기 친척이 있다고 하셔서. 이준호 경사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친척이요? 정동진에 어떤 친척이 있었습니까?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동생들한테 확인했습니다. 정동진엔 친척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이준호 경사가 소리쳤어요. 표는 한 장만 샀잖습니까? 어머님 표는 어디 있습니까? 박철수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어요. 박철수 씨는 진술을 계속 바꿨습니다. 처음엔 어머니를 기차에 태웠다고 했다가 나중엔 역에서 헤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다 결국 인정했죠. 어머니를 기차에 안 태웠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팔짱을 꼈어요. 그럼 어디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른다고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이준호 경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진전이 없었죠. 그날 밤 수사팀은 긴급 회의를 열었어요. 진술이 오락가락합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정동진으로 가봐야 하지 않을까요? 표를 샀다는 건 그쪽에 뭔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준호 경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아침 수사팀은 정동진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정동진까지는 기차로 5시간 넘게 걸렸어요. 1988년엔 더 오래 걸렸을 겁니다. 수사팀은 정동진역에 내렸죠. 작은 해변 마을이었어요. 관광객들이 일출을 보러 오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엔 그저 한적한 시골이었죠. 이준호 경사는 당시 역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찾아다녔어요. 1988년 9월 말쯤 노인을 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27년 전인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수사는 막혔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박철수 씨를 또 불렀습니다. 박철수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어머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박철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뭐가요? 사는 게 힘들다고. 그만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숨을 멈췄어요. 그래서요? 박철수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은 못 버티겠더라고요. 공장 월급으로 어머니 모시고 전세금 마련하고 다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준호 경사는 책상을 쳤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정동진행 표를 샀잖습니까? 왜 샀습니까? 저는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어요. 다른 형사가 들어왔습니다. 경사님, 박철수 씨 직장 기록 확인했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1988년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사흘간 무단 결근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박철수 씨를 쳐다봤어요. 사흘이요? 왜 사흘이나 결근하셨습니까?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찾으러 다녔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회사엔 안 갔습니까? 그게 이준호 경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철로가 그려져 있었어요. 서울에서 정동진까지 중간 역들이 많습니다. 강릉, 동해, 묵호, 그리고 망상역. 박철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망상역 주변은 야산입니다. 사람이 별로 없죠.
그곳에서 사흘 동안 뭘 하셨습니까? 박철수 씨는 떨기 시작했어요. 이준호 경사는 확신했습니다. 답은 그곳에 있다고요. 다음 날 수사팀은 망상역으로 향했습니다. 역 주변은 정말로 한적했어요. 야산이 펼쳐져 있었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빽빽했죠. 이준호 경사는 1988년 9월 당시 이 지역에 살던 주민들을 수소문했어요. 그리고 한 명을 찾아냈습니다. 75살 할아버지였어요. 그는 당시 망상역 근처 농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1988년 9월 말쯤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할아버지는 턱을 쓸었어요. 글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양복 입은 중년 남자, 혼자 산길로 올라가는 걸 봤을 수도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아, 맞다. 그런 사람 봤어요. 언제입니까? 9월. 한 26일쯤 아침 일찍 산길로 올라가는 남자를 봤어요. 이상하다 싶었죠.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어디로 갔습니까? 할아버지는 산을 가리켰어요. 저쪽 능선 너머로요. 거긴 아무도 안 가는 곳인데. 이준호 경사는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2015년 9월 말, 27년 만에 망상역 인근 야산 수색이 시작됐어요. 경찰견이 투입됐고 수십 명의 경찰이 산을 뒤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후 한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여기요, 여기. 능선 중턱, 소나무 아래 얕은 토굴이 있었습니다. 흙이 움푹 패여 있었어요. 경찰관들은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백골이었습니다. 사람 뼈였어요. 여성으로 추정되는 골격이었죠. 옆에는 낡아 빠진 천 조각이 있었습니다. 1980년대 여성 의류 같았어요. 이준호 경사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유골은 즉시 국과수로 옮겨졌어요. DNA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박철수 씨에게서 채취한 검체와 비교했죠.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자 관계 확률 99.98%. 박순자 할머니가 맞았어요. 이준호 경사는 박철수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여줬어요. 어머님을 찾았습니다. 망상역 야산에서요. 박철수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하십시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철수 씨는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기차에 태웠어요. 망상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요? 어머니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저도 더 이상 못 버티겠다고. 이준호 경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그래서 죽이신 겁니까?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7년 만에 자백이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문점이 발견됐거든요. 박철수 씨 혼자서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하기엔 너무 치밀했던 겁니다. 누군가 도왔을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과연 공범은 누구였을까요? 망상역 야산에서 발견된 백골. DNA 검사 결과 99.98% 일치.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27년 만에 드러난 진실 앞에서 박철수 씨는 결국 무너졌어요. 제가 죽였습니다. 자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또 다른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과연 그가 혼자서 이 모든 걸 계획하고 실행했을까요? 치밀하게 짜인 이 범행 뒤에 누군가 더 있는 건 아닐까요? 박철수 씨의 자백이 나온 지 사흘 뒤 수사팀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어요. 1988년 9월 25일 시간대별로 박철수 씨의 동선을 정리했죠. 오전 10시 15분 은행 방문. 어머니 통장에서 80만 원 인출. 오후 12시 32분 서울역 매표소. 정동진행 기차표 구매. 오후 1시 20분 은행 재방문. 어머니 명예 통장 해지. 오후 2시 파출소. 실종 신고. 이준호 경사는 타임라인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합니다. 옆에 있던 선배 형사 강민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뭐가요?
시간이 너무 빡빡해요. 은행 2번, 매표소 1번, 그리고 실종 신고까지. 거기다 어머니를 계속 데리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치매 노인을 데리고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긴 힘들었을 텐데. 이준호 경사는 다시 기록을 뒤졌어요. 그러다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경위님, 이거 보십시오. 은행 첫 방문 때 대리인 동행 기록이 있는데 2번째 방문 때는 박철수 씨 혼자 온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요? 기록에 없어요. 강민수 경위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그럼 그 사이에 어머님을 어디 두고 온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이준호 경사는 박철수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박철수 씨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머리는 더 하얗게 새었고 눈은 충혈돼 있었죠. 박철수 씨, 오전 10시에 은행 갔다 오고 12시에 매표소 가고 다시 1시에 은행 갔죠? 네. 그 사이에 어머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박철수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계속 같이 다녔습니다. 은행 2번째 방문 때도요? 네. 이준호 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행 기록엔 당신 혼자 온 걸로 돼 있어요. 박철수 씨는 당황했어요. 그게, 어머니는 밖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같이 들어갔으면서요? 그때는 잠깐이라서. 이준호 경사는 팔짱을 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박철수 씨, 혹시 그날 누가 도와줬습니까? 박철수 씨의 눈이 흔들렸어요. 아, 아닙니다. 저 혼자 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하지만 이준호 경사는 확신했어요. 뭔가 있다고. 그는 다시 증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당시 박철수 씨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죠. 직장 동료, 이웃, 친구들까지 모두 수소문했어요. 그러다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박철수 씨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동료, 정수만 씨였어요. 지금은 69살, 퇴직해서 경상도 어느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직접 찾아갔어요. 1988년 9월, 박철수 씨 기억하십니까? 정수만 씨는 담배를 피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그럼요, 기억하죠. 같이 10년 넘게 일했으니까요. 그해 9월 말에 뭔가 이상한 점 없었습니까? 정수만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때 철수가 사흘 동안 회사 안 나왔었죠. 무단 결근이었어요. 왜 안 나왔습니까? 어머니 찾으러 다닌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상했어요. 뭐가요? 정수만 씨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 전날 철수가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거든요. 이준호 경사는 귀를 쫑긋 세웠어요. 얼마요? 50만 원이요. 당시엔 큰 돈이었죠. 왜 빌려달라고 했습니까? 급하게 쓸 데가 있다고.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빌려줬어요. 이준호 경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그 후에요? 며칠 뒤에 다시 만났는데 철수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넋이 나간 것처럼. 뭐라고 하던가요? 정수만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일만 하고 퇴근하고. 이준호 경사는 더 물어봤어요. 혹시 그때 박철수 씨랑 가까운 사람 또 없었습니까? 글쎄요. 아, 맞다. 처제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처제요? 네. 철수 여동생 남편의 여동생이라나. 뭐 그런 관계였던 것 같은데. 이준호 경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이름이 뭡니까? 이름까지는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젊었어요. 20대 후반, 서울역 근처 여관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준호 경사는 즉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씨 동생들에게 연락했어요. 박미숙 씨를 먼저 만났습니다. 오빠 처제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남편 쪽 친척 중에 없습니까? 박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남편한테 여동생은 없어요. 외동아들이거든요. 이준호 경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럼 정수만 씨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1988년 당시 서울역 주변 여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문을 닫았거나 재개발로 사라졌죠. 하지만 몇 군데는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중 한 곳의 주인 할머니가 기억했습니다. 1988년, 그때 우리 딸이 여기서 일했지. 따님이요? 응. 28이었나? 지금은 시집가서 대구 살아. 혹시 박철수라는 사람 아십니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사람. 우리 딸이랑 아는 사이였어. 이준호 경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따님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이준호 경사는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여보세요? 최은경 씨 맞으십니까? 네. 누구시죠? 서울경찰청 수사과 이준호 경사입니다. 1988년 박철수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싫어요. 저 이제 가정도 있고 애들도 다 컸어요. 최은경 씨, 이건 살인 사건입니다. 협조하지 않으시면 공범으로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최은경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왔어요. 이틀 뒤 최은경 씨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55살이 된 그녀는 조사실에 앉아 떨고 있었어요. 이준호 경사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최은경 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1988년 9월 24일 밤, 철수 오빠가 여관으로 찾아왔어요. 어떤 용건으로요?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원했어요. 이준호 경사는 메모를 했습니다. 뭘 도와달라고 했습니까? 최은경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어머니를 어디론가 데려가야 한다고. 혼자선 못하겠다고. 그래서요? 저도 거절했어요. 처음엔요. 근데 오빠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제발 도와달라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최은경 씨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미쳤었나 봐요. 어떻게 그런 걸 도와줄 생각을 했는지. 이준호 경사는 침착하게 물었어요.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월 25일 아침, 오빠가 어머니를 데리고 여관 앞에 왔어요. 할머니는 멍한 표정이었어요. 치매가 심해 보였죠. 그 다음은요? 제가 할머니를 잠깐 맡았어요. 여관 뒤편 방에 모셔두고요. 이준호 경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사이에 박철수 씨는 뭘 했습니까? 은행에 갔다 왔어요. 2번인가. 그리고 영 매표소도 갔다 오고. 당신은 할머니랑 계속 있었단 말이군요. 최은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한테 밥도 드리고 화장실도 다녀오게 하고. 이준호 경사는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박철수 씨가 바쁘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 후엔요? 오후 1시쯤 오빠가 다시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데리고 나갔죠. 어디로요? 서울역이요. 저도 따라갔어요. 왜요? 최은경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빠가 할머니 혼자선 기차 못 타신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이준호 경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기차를 탔습니까? 네. 정동진행 무궁화호였어요. 할머니랑 같이요? 최은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랑 할머니 둘이 탔어요. 오빠는 안 탔어요. 이준호 경사는 충격을 받았어요. 박철수 씨는 기차에 타지도 않았던 겁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망상역이요. 거기서 내렸어요. 할머니 상태는 어땠습니까? 잠드셨어요. 제가 약을 탔거든요. 무슨 약이요? 수면제요. 오빠가 준 거였어요. 이준호 경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계획적 범행이었던 거예요. 망상역에서 내려서요? 최은경 씨는 온몸을 떨었어요.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를 빌려왔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할머니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산으로 갔어요. 최은경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죠. 이준호 경사는 잠시 조사를 멈췄어요. 그녀가 진정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최은경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산길을 한참 올라갔어요. 사람이 없는 곳까지. 오빠가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는요,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빠가 할머니를 안아서 차 밖으로 내렸어요. 당신은요? 저는 차에 있었어요. 오빠가 기다리라고 해서. 최은경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오빠가 혼자 돌아왔어요. 손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이준호 경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요? 안 계셨어요. 오빠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디 계시냐고. 오빠는 대답 안 하고 그냥 차를 몰았어요. 그 후엔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저를 여관 앞에 내려주고. 오빠는 그대로 갔어요. 다시 만났습니까? 최은경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봤어요. 연락도 안 했고요. 왜요? 무서웠어요. 제가 뭘 도와준 건지. 나중에 깨달았거든요. 이준호 경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은경 씨, 당신도 공범입니다. 아시죠? 최은경 씨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27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매일 밤 할머니가 꿈에 나왔어요. 이준호 경사는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최은경 씨는 모든 걸 진술했어요. 다음 날 박철수 씨와 최은경 씨를 대질 조사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최은경 씨를 보자마자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미안합니다.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최은경 씨는 울었습니다. 오빠, 왜 그랬어요? 왜 저한테 그런 걸 시켰어요?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준호 경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박철수 씨, 어머님을 정확히 어떻게 한 겁니까? 박철수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어요. 산속 토굴에 모셨습니다. 살아 계셨습니까? 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면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나 봐요. 차에서 내렸을 때 이미. 그럼 죽은 걸 확인하고 묻은 겁니까? 박철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이준호 경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준호 경사는 국과수 부검 결과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박철수 씨, 국과수 소견 들어보십시오. 피해자 두개골의 둔기에 의한 골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박철수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수면제로 돌아가셨다고요? 거짓말 마십시오. 어머님 머리를 때린 겁니다. 아, 아닙니다. 증거가 나왔습니다. 두개골 함몰이 3군데나 있어요. 이준호 경사가 소리쳤어요. 박철수 씨는 무너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뭘로 때렸습니까? 박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돌로. 산에 있던 돌로. 몇 번이요? 세 번인가. 어머님이 깨어나셨습니까? 박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계속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이준호 경사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진짜 이유가 뭡니까? 박철수 씨는 울기 시작했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80만 원이요? 아니요. 어머니 통장에 있던 돈만으론 부족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험금이 나왔거든요. 이준호 경사는 숨을 멈췄습니다. 보험금이요? 네. 300만 원이었어요. 어머니 명의로 든 보험이. 그 돈으로 뭘 하려고 했습니까? 박철수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재혼하려고 했어요. 만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전세금이 필요하다고. 이준호 경사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재혼 자금이요? 그것 때문에 어머님을 죽인 겁니까? 박철수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최은경 씨는 옆에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박철수 씨를 봤어요. 오빠, 그런 이유였어요? 저는 오빠가 정말 힘들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박철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경사는 조서를 마무리했어요. 모든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2015년 10월 검찰은 박철수 씨를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했어요.
최은경 씨는 범인 도피, 도조 및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한 달 뒤 시작됐어요. 법정에는 박철수 씨의 동생들도 나왔습니다. 박영수 씨와 박미숙 씨는 증인석에 섰어요. 박미숙 씨는 울며 말했습니다. 오빠를 믿었어요. 정말 효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박영수 씨도 증언했어요. 형은 우리보다 어머니를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돈 때문에, 재혼 자금 때문에 재판부는 엄중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철수는 친모를 살해하고 27년간 은폐했으며 그 동기 또한 금전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극히 불량하다. 이에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박철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최은경 씨에게는 징역 5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을 도왔지만 직접 살해하진 않았고 27년간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점이 참작됐죠. 판결이 끝나고 박순자 할머니의 유골은 가족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박영수 씨와 박미숙 씨는 어머니 묘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어요. 어머니, 이제야 편히 쉬세요. 27년 만에 박순자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준호 경사는 묘지를 찾았어요. 꽃을 한 다발 놓고 묵념했습니다. 할머니,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가을 낙엽이 묘비 앞에 떨어졌습니다. 2016년 봄, 박철수 씨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썼어요. 동생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하지만 박영수 씨와 박미숙 씨는 편지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냈어요. 어떤 용서는 영원히 불가능한 법입니다. 사건은 이렇게 끝났어요. 1988년 올림픽의 환호 속에서 사라진 한 노인. 27년간 숨겨졌던 진실. 하지만 결국 한 장의 은행 기록, 한 줄의 승차권 대장, 한 사람의 기억이 모든 걸 밝혀냈습니다. 아무리 오래 숨겨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박순자 할머니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편히 잠드소서. 1916-1988년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문구가 추가됐어요. 27년 만에 돌아온 당신을 기억합니다. 한 장의 수기장부, 한 장의 마이크로필름,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 이 세 가지가 27년의 거짓을 무너뜨렸습니다. 박철수는 완벽한 효자 가면 뒤에 탐욕을 숨겼고 최은경은 27년간 악몽 속에서 살았죠. 재혼자금 300만 원을 위해 친모를 죽인 아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이 사건은 보여줍니다.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하지만 생명은 어떤 이유로도 저울질할 수 없습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988년 9월 25일 서울 올림픽의 열기로 들뜬 그날, 서울역 대합실에서 72살 박순자 할머니가 사라졌습니다. 치매가 있는 노모를 잃어버렸다며 눈물 흘리던 효자, 아들 박철수 씨.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를 안쓰럽게 바라봤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27년이 지난 2015년 공소시효 폐지와 소급 적용이라는 법 개정이 이 사건을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냈어요. 젊은 형사 이준호 경사가 낡은 파일 속에서 발견한 작은 의문점 하나. 왜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찾지 않았을까? 왜 형제들은 연락을 끊었을까? 그 질문에서 시작된 재수사는 놀라운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한 장의 마이크로필름. 거기엔 실종 당일 오전 어머니 통장에서 80만 원을 인출하고 오후엔 계좌를 해지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대리인은 아들 박철수 씨였죠. 한 줄의 수기장부. 1988년 9월 25일 서울역에서 정동진행 기차표 한 장이 팔렸습니다. 구매자는 중년 남성 혼자. 노인 동반 없이요. 당시 영무원은 그 남자가 불안해 보였다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 27년간 악몽에 시달리던 최은경 씨가 결국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박철수 씨를 도와 할머니를 기차에 태웠고 망상역까지 함께 갔다고요. 이 세 가지 증거가 완벽해 보였던 효자의 가면을 벗겨냈습니다.
만약 2015년에 법이 바뀌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영원히 묻혔을 겁니다. 1988년 사건이니 2003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거든요. 하지만 법 개정과 소급 적용 덕분에 27년 만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재혼 자금 300만 원을 위해 친모를 죽였어요. 수면제를 먹인 뒤 산속으로 데려가 돌로 머리를 3번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얕은 토굴에 묻었죠. 서울로 돌아와 실종 신고를 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27년 동안 그는 혼자 제사를 지냈습니다. 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리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양심의 가책은 없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확실해요. 아무리 오래 숨겨도, 아무리 완벽하게 위장해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는 것. 종이 한 장, 기록 한 줄이 27년의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는 2015년 가을 망상역 인근 야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백골로 변한 채였지만 DNA 검사 결과 확실히 할머니였어요. 27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동생들은 어머니 묘 앞에서 오래도록 울었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이제야 모셔왔어요. 박철수 씨는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교도소에서 동생들에게 편지를 보냈지만 동생들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려보냈죠. 어떤 용서는 영원히 불가능한 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효도는 결국 독이 되고 원망이 되고 때로는 범죄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어떤 이유로도 생명을 저울질할 순 없습니다. 힘들면 도움을 요청해야 해요. 국가에, 사회에, 이웃에게요. 박철수 씨는 혼자 모든 걸 짊어지려다 무너졌습니다. 재혼하고 싶다는 욕망과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부담 사이에서 최악의 선택을 한 거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전셋집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 저지른 살인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27년을 숨겼지만 결국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서운 타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건은 그걸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도 보여줘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준호 경사 같은 형사들이 포기하지 않고 증거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같은 시청자분들이 이 이야기를 기억해 준다는 것. 박순자 할머니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제 편히 잠드소서. 27년 만에 돌아온 당신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미제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진실을 찾지 못한 채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진실은 밝혀집니다. 한 장의 기록이, 한 사람의 기억이, 한 줄의 메모가 모든 걸 바꿀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혹시 이런 미제 사건이 있으신가요? 오래전 일어났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어디든 좋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릴게요. 나이 드신 부모님 모시고 계신 분들 힘드시죠? 저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부모님 손 한번 꼭 잡아드리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시고요. 그게 효도입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 지금 너무 힘들어서 무너질 것 같은 분 계시다면 부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견디려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복지관에 상담센터에 연락하세요. 세상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가슴 뭉클한 이야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1994년 1월 1일 새벽 6시, 포항 호미곶 해변에서 3명의 여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날은 새해 첫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안으로 몰려들던 날이었죠. 그 속에서 3명의 50대의 여성이 증발했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사라진 걸 눈치채지 못했어요. 세 사람은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가까운 사이였죠. 매년 새해가 되면 함께 포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해돋이를 보는 게 그들만의 전통이었어요. 1993년 12월 31일 오후 세 사람은 포항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출발해 포항역에서 만났죠. 역 앞 작은 여관에 짐을 풀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해돋이를 보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연락이 안 된다며 신고한 건 1월 2일 오후였어요.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습니다. 여관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은 새벽 5시쯤 나갔다고 했죠. 해변으로 향했을 거라고 했습니다. 수색팀이 호미곶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신발 한 짝, 가방 하나, 심지어 발자국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증발한 것처럼 모든 흔적이 사라졌죠. 당시는 CCTV가 흔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포항역에도 카메라가 없었어요. 목격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았죠. 새해 첫날 해변은 수천 명의 인파로 붐볐습니다. 그 속에서 3명의 중년 여성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사는 빠르게 미궁에 빠졌습니다. 세 사람에게는 각각 가족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죠. 평범한 가정주부들이었어요. 특별한 적도 없었고 빚도 없었습니다. 실종될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들의 이름은 김순자, 박영희, 최미선이었습니다. 김순자 씨는 51살이었어요. 포항에서 30km 떨어진 경주에 살았습니다. 남편과 슬하에 2딸을 뒀죠.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이었다고 합니다. 동창회 모임을 주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박영희 씨는 52살이었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어요. 과묵하고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친한 친구들 앞에서는 잘 웃는 사람이었습니다. 최미선 씨는 50살이었어요. 세 사람 중 가장 어렸죠.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했습니다. 꼼꼼하고 계획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여행 계획은 항상 최미선 씨가 짰습니다. 세 사람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단짝이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관계가 이어졌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후에도 자주 만났죠. 1년에 4번은 꼭 모였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새해 해돋이 여행은 특별했어요. 1987년부터 시작한 전통이었죠. 매년 빠짐없이 포항을 찾았습니다. 항상 같은 여관에 묵었고 같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여관 주인은 세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오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항상 밝고 즐거워 보였죠. 그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들어올 때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여관 주인의 증언에 따르면 세 사람은 밤 11시쯤 숙소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에 나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죠. 해 뜨기 전에 나가야 한다면서 일찍 일어나셨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인사하고 나가셨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경찰은 세 사람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4시 포항역에서 세 사람이 만났어요. 택시를 타고 여관으로 갔죠. 짐을 풀고 저녁 6시에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주인도 그들을 기억했어요. 단골이었어요. 매년 같은 음식을 주문하셨죠. 그날도 회를 시키셨어요. 소주 한 병 마시고 가셨습니다. 평소처럼 즐거워 보였어요. 저녁 8시쯤 식사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오리무중이었어요. 새벽 5시에 여관을 나선 것까지는 확인됐죠.
하지만 그 후로는 아무도 그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수사팀은 해변 일대를 집중 수색했습니다. 혹시 바다에 빠진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하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휩쓸렸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남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었죠. 실종이 아니라 범죄일 가능성도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불분명했어요. 세 사람 모두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금전 관계도 깨끗했고 특별한 적도 없었습니다. 사건은 점점 미제로 굳어졌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시들해졌어요. 새로운 단서가 나오지 않았죠. 가족들만 매일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진전이 없었어요. 1994년이 지나고 1995년이 왔습니다. 여전히 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사라졌죠. 가족들은 서서히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2002년 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실의 첫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서를 찾아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성은 세 사람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4년 1월 2일 오후 2시 경주 동부 경찰서에 첫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김순자 씨의 남편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아내가 어제부터 연락이 안 됩니다. 포항에 해돋이 보러 갔는데 전화를 받지 않아요. 경찰은 처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새해 연휴라 바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1시간 후 대구에서도 같은 신고가 들어왔어요. 박영희 씨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 후 부산에서 세 번째 신고가 접수됐죠. 세 건의 신고가 모두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포항 해돋이 여행, 연락 두절, 귀가 불가. 경찰은 그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1월 3일 새벽, 포항 경찰서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팀장은 이철수 경위였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3명이 동시에 실종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일단 숙소부터 확인합시다. 수사팀은 세 사람이 묵었던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어요. 오래된 2층 건물이었죠. 여관 주인 김덕수 씨는 60대 중반이었습니다. 이 여관을 30년 넘게 운영해 왔다고 했어요. 그분들은 단골이었어요. 7번째 방문이었죠. 매년 같은 방을 쓰셨습니다. 2층 맨 끝방이었어요. 수사팀이 방을 확인했습니다. 침대 3개가 놓인 작은 방이었어요. 짐은 그대로 남아 있었죠. 가방 3개, 옷가지들, 세면도구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귀중품도 그대로였죠. 지갑, 신분증, 현금까지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계획적인 실종이라면 이런 것들을 챙겼을 텐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새벽에 나가실 때 뭔가 들고 나가셨나요? 이철수 경위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맨손이었어요. 가방도 안 들고 나가셨죠. 해 보러 가는 거니까 간편하게 나가신 것 같았어요. 짐은 감식팀이 투입됐습니다. 방 안 곳곳을 조사했어요. 문손잡이, 창문, 침대 프레임까지 세밀하게 확인했죠. 하지만 세 사람의 지문 외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혈흔 반응 검사도 실시했어요. 루미놀 용액을 뿌려 방 안을 살펴봤죠.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어떤 혈흔도 검출되지 않았어요. 방에서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감식반장이 보고했죠. 수사팀은 여관 주변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목격자가 있을까 해서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세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죠. 새해 첫날이라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았었거든요. 목격자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다음으로 수사팀은 호미곶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해변은 넓었어요. 일출 명소로 유명한 곳이었죠.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이 넓은 곳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수사관 하나가 중얼거렸습니다. 해변 수색이 시작됐어요. 경찰견까지 동원했죠. 모래사장을 따라 수 킬로미터를 뒤졌습니다. 바위 틈새, 방파제 아래, 심지어 근처 야산까지 살펴봤어요.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자국조차 없었어요. 새해 전날부터 많은 사람들이 다녀갔기 때문에 모래는 온통 발자국 천지였죠. 그 중에서 세 사람의 것을 구별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건 아닐까요? 한 수사관이 물었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철수 경위는 고개를 저었죠. 세 명이 동시에 빠질 수는 없어요. 한 명이 빠지면 나머지가 구조를 요청했을 겁니다. 신발이나 옷가지라도 남았을 텐데 아무것도 없어요. 해경에 수색을 요청했습니다. 혹시 바다에 시신이 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죠. 배를 띄워 연안을 수색했어요. 사흘 동안 수색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건져 올리지 못했어요. 수사팀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철수 경위가 회의에서 말했어요. 세 명이 동시에 실종됐다는 건 우연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데려간 거 아닐까요? 하지만 동기가 불분명했습니다. 세 사람은 평범한 주부들이었어요. 적이 있을 리 없었죠. 금전 관계도 조사했지만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하나씩 만나 조사했어요. 김순자 씨의 남편은 55살이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딸 둘은 각각 28살, 25살이었어요. 아내는 평소에도 친구들과 자주 만났어요. 특히 박영희 씨, 최미선 씨와는 정말 가까웠죠. 매년 이맘때면 꼭 포항에 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침울했어요. 최근에 특별한 일은 없었나요? 누군가와 다툼이 있었다거나, 금전 문제가 있었다거나.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도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박영희 씨의 남편도 비슷한 증언을 했습니다. 최미선 씨의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세 가정 모두 평온했다고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세 사람의 전화 통화 기록을 분석했을 때였습니다. 실종 전날인 12월 31일, 세 사람은 각각 여러 통의 전화를 주고받았어요. 가족들과의 통화, 친구들과의 통화가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밤 11시 이후로 모든 통화가 끊겼습니다. 여관에 도착하고 나서는 전화를 안 한 거네요. 한 수사관이 말했어요. 아니요, 정확히는 새벽 5시까지는 휴대폰이 켜져 있었어요. 기지국 기록을 보면 포항 시내에서 신호가 잡혔거든요. 통신 기록 분석 전문가가 설명했죠. 그러다가 새벽 5시 10분을 마지막으로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세 사람 모두 동시에요. 이상했어요. 휴대폰을 껐거나 배터리가 나갔거나 아니면 기기가 파손됐을 가능성이 있었죠. 해변에 휴대폰을 두고 간 걸까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여관방에도 휴대폰이 없었어요. 가방 안을 다 뒤져봤는데 없었죠. 수사팀은 기지국 위치를 토대로 세 사람의 마지막 위치를 추정했습니다. 여관에서 해변으로 가는 길목 어딘가였어요. 정확한 지점을 특정할 수는 없었죠. 해변으로 가는 길을 따라 다시 한번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근 야산, 공터, 버려진 건물까지 모두 뒤졌어요. 혹시 휴대폰이라도 떨어져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가족들의 증언을 종합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세 사람은 단순히 해돋이만 보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목적도 있었다고 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특별한 얘기를 나눌 거라고. 최미선 씨의 남편이 말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만 했죠. 세 사람이 의논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철수 경위는 귀가 번쩍 뛰었어요. 그게 언제였죠? 출발하기 이틀 전이었어요. 12월 29일쯤이었을 겁니다. 수사팀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순자 씨의 남편도 비슷한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박영희 씨는 남편에게 따로 말하지 않았지만 딸이 들었다고 했죠. 엄마가 전화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최미선 이모님과 통화하시더라고요. 박영희 씨의 큰딸이 증언했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잘은 못 들었는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 사람이 같이 의논해야 한다고요. 중요한 결정. 세 사람이 의논해야 할 일. 수사팀은 이 대목에서 주목했습니다. 혹시 그 중요한 일이 실종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금전 문제일 수도 있어요. 한 수사관이 의견을 냈죠. 세 분이 함께 투자를 한다거나 사업을 계획한다거나. 수사팀은 세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은행 계좌, 신용카드 사용 내역, 대출 기록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특이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같은 시기에 목돈을 인출했더라고요. 1993년 11월 중순 각자 200만 원씩 현금으로 찾았습니다. 총 600만 원이었죠. 이게 무슨 돈일까요? 공동으로 뭔가를 한 것 같은데요. 가족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세 사람 모두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던 거죠. 계모임 회비 아닐까요? 한 수사관이 추측했습니다. 여성들끼리 계를 많이 하잖아요. 그 돈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회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혹시 계모임이 있었는지 알아보려고 했죠. 며칠 후 한 동창생이 연락해 왔어요. 맞아요. 걔가 있었어요. 작은 모임이었는데 5명이 했죠. 그 동창생의 이름은 정혜숙 씨였습니다. 51살이었어요. 누구누구였나요? 저랑 김순자 언니, 박영희 언니, 최미선 언니, 그리고 한 명 더 있었어요. 5명 중 3명이 실종됐습니다. 나머지 2명은 정혜숙 씨와 또 다른 동창생이었어요. 나머지 한 분은 누구죠? 이명자 언니예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어요. 수사팀은 즉시 이명자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연결이 안 됐죠. 서울까지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이철수 경위가 결정했어요. 이틀 후 수사관 2명이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이명자 씨의 주소를 확인하고 집을 찾아갔죠. 아파트 10층이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몇 번을 더 눌러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집에 안 계신가 봅니다. 경비실에 물어봤습니다. 천호 아주머니요? 며칠 전에 나가셨는데 아직 안 들어오셨네요. 언제 나가셨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1월 초쯤이었을 거예요. 실종 사건 직후였습니다. 수사팀은 이명자 씨의 가족들에게 연락했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았죠. 아내는 지금 친정에 가 있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간호하러 갔습니다. 연락이 닿나요? 가끔 전화해요. 왜 그러시는데요? 수사팀은 사건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명자 씨의 남편은 놀란 것 같았어요. 아내한테 물어볼 게 있다고 전해주세요. 빨리 연락 달라고 하세요. 하지만 이명자 씨는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친한 친구 3명이 실종됐는데 연락조차 하지 않다니. 수상한 행동이었죠. 이명자 씨를 직접 만나야 합니다. 이철수 경위가 지시했어요. 친정 주소를 확인하고 수사관들이 다시 출동했습니다. 경상남도 김해였어요. 서울에서 5시간 거리였죠. 다음 날 오후 수사관들이 이명자 씨의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단층 주택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나왔죠. 이명자 씨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경찰입니다. 포항 실종 사건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어요. 이명자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자리에 앉았죠. 김순자 씨, 박영희 씨, 최미선 씨와 친한 사이라고 들었어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실종 사실을 알고 계시죠? 네, 들었어요. 그런데 왜 연락을 안 하셨나요? 경찰이 찾고 있었는데요. 이명자 씨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셔서 정신이 없었어요. 전화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들이 실종됐는데
너무 무심한 거 아닌가요? 이명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죠. 수사관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계모임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5명이서요. 네, 했어요. 그 계모임에서 최근에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금전 문제라거나. 이명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개였어요. 작년 11월에 각자 200만 원씩 찾으셨더라고요. 그게 걔 돈인가요? 맞아요. 걔 돈이었어요. 그 돈은 어디에 쓰셨죠? 이명자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썼어요. 수사관들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죠. 세 분이 포항에 가기 전에 특별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던데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했다면서요? 이명자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정말요? 같은 계모임 회원인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진짜 몰라요. 저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명자 씨는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할 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혹시 나중에라도 생각나는 게 있으면 연락 주세요. 명함을 건네고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사관들이 대화를 나눴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어 보였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걔 돈 얘기할 때 표정이 이상했죠. 이명자 씨를 더 조사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명자 씨를 의심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태도가 수상했을 뿐이었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습니다. 1994년 2월이 되었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여전히 세 사람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죠. 수사팀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국의 병원과 쉼터를 뒤졌어요. 혹시 기억을 잃고 헤매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국에 수배 전단을 뿌렸어요. 세 사람의 사진과 인상착의를 담은 전단지였죠. 경찰서, 주민센터, 버스터미널마다 붙였습니다. 제보 전화가 몇 건 들어왔어요. 하지만 대부분 오인이거나 장난 전화였죠. 실질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에서도 사건을 다뤘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연일 보도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정보는 없었죠. 같은 내용만 반복됐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심도 식어갔어요.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찰서를 찾아왔죠. 새로운 단서가 없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경찰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철수 경위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풀리지 않을 거라는 걸. 3월이 되자 수사팀이 축소됐습니다. 더 이상 투입할 인력이 없었어요. 다른 사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죠. 이철수 경위만 남아서 사건을 맡았습니다. 틈틈이 조사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진전은 없었죠. 여름이 왔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매일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었죠. 남편들은 생계를 꾸려야 했고 자녀들은 학업과 직장을 돌봐야 했습니다. 이제 포기해야 하나요? 김순자 씨의 남편이 이철수 경위에게 물었어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면 안 돼요. 하지만 이철수 경위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995년이 밝았습니다. 실종된 지 1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죠. 사건은 공식적으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됐습니다. 더 이상 적극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어요. 혹시 새로운 제보가 들어오면 그때 다시 조사하기로 했죠. 이철수 경위는 다른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어요. 틈만 나면 기록을 들춰봤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그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특히 이명자 씨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여전히 의심스러웠죠.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996년, 1997년, 1998년이 지나갔어요. 가족들은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했죠.
김순자 씨의 남편은 재혼하지 않았어요. 혹시 아내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못했죠. 딸들도 결혼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박영희 씨의 남편은 반찬 가게를 정리했어요. 아내 없이는 할 수 없었죠.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최미선 씨의 남편도 식당을 접었어요.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죠. 다른 일을 찾아 근근히 살아갔습니다. 세 가정 모두 큰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1999년, 2000년, 2001년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이 사건을 거의 잊었어요. 가끔 미제 사건 특집 프로그램에서 다뤄질 뿐이었죠. 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2002년 4월 어느 날이었어요. 포항 경찰서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